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원식 장군님 모셨습니다. 자, 그 대수장에서 하는 그 장군의 소리 유튜버 지금 몇 분쯤 되십니까? 지금 한 7만 4천 조회인데요. 최근에 이제 한 지난번에 홍수장님 모시고 방송할 때보다 만 몇천회가 올랐던 게 우리 유핑 애청자 여러분도 도움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 고든창이라고 변호사가 뭐 다른 행사 때문에 한국에 오셨다가 우리 지난번에 이 방송 왔던 그 전 통일연구원장 하셨던 김태호 박사님과 대담을 했어요. 40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어로 김태호 박사가 워낙 동시통역도 하시고 영어를 잘하시니까 영어로 대화했는데 밑에 이제 우리가 자막을 넣었어요. 한국 그 시청자들 보시기 쉽게. 그게 이제 31만 회 조회로 우리 장군의 소리에서 가장 큰 블록버스터가 됐습니다. 근데 그걸 보시고 제가 보니까 구독을 한 10,000명이 같이 따라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조회수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블록버스터가 됐는데 뭐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그래도 최근에 우리 유핑 애청자 덕분에 그래도 한 7만에 넘어서 연말에 10만 구독자를 목표로 열심히 움직이고 뭐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장군의 소리 구독자에 대해서 향군하고 국방부에서 제일 뭐 신경 쓴다고 하는 뭐 그런 뭐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런 농담 반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압박 수단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래서 특히 현직 국방부가 좀 더 문정권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본연의 국군의 모습, 헌법의 5조에 나와 있는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유엔사를 놓고 통일부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뭐 유엔사가 뭐 민간인의 출입에 대해서까지 통제하는 것은 뭐 우리가 수긍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는 미국이 이제 그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이제 미래사령부가 체제로 가게 되면 유엔사를 가지고 이제 강화시켜서 이 미국이 적어도 한국에 있어서 통제권을 좀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그걸 견제해서 독일군의 그 장교를 유엔사에 파견하는 걸 반대해서 성사되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 관심에 몇 년 동안 뭐 벗어나 있던 유엔사가 요즘에 상당히 시끄러워요. 네. 근데 DMZ 출입 허가가 유엔사가 월권이다. 왜 유엔사가 민간인 출입까지도 통제하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틀린 이야기죠. 네. DMZ는 기본적으로 53년 7월 27일 날 우리가 좀 휴전 선언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군사령관끼리 군 당국끼리 임시로 휴전하는 거고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평화 협정으로 연결되면 정치적으로 이제 끝나는 건데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 평화 협정으로 연결이 안 돼. 왜냐하면 평화가 안 왔으니까요. 예를 들면 국민 여러분 우리 태평양전 때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미주리 함상에서 그 메가다 장군하고 했잖아요. 그건 휴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본은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해지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 협정이 된 거예요. 6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북한은 한 번도 휴전협정을 지키지 않았어요. 수천 번의 도발을 하고 어겼어. 그러니까 이 휴전협정이 샌프란시스코 그 미국하고 일본처럼 평화적으로 연결을 못된 게 결정적인 원인 제공은 북한의 도발 때문에 된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비무장지대는 뭐냐? 휴전된 것을 공고한 평화협정으로 완결시키기 위해서 싸움이 안 나도록 이렇게 좀 각방으로서의 좀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군인은 되고 민간인이 안 된다는 조항은 없어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북한 인민군은 그럼 못 내려오게 우리가 통제한다 칩시다. 노동당 연락부 민간인입니까? 간첩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군인 신분이 아닌 간첩들은 대부분 민간인 신분이 많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는 물리적으로 하고 정전이 위해서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왜 가느냐, 당신 신원 뭐냐 이거 다 확인해요. 그리고 뭐 예를 사진 찍으러 간다, 환경조사하러 간다. 저도 3, 4년을 했다니까 허가 안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93%를 허가해 줬다고 그러네요. 7%도 뭐냐면 위험한데요. 그 서류가 미비 행정착오거나 그 다음에 넣으면 되고 제가 봐서 제가 있을 동안 행정착오로 대부분 안 되지. 그 들어갈 사람이 예를 들어 간첩이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 자기 서류 증명서 내가지고 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로 해가지고 93%예요. 아예 원천적으로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신청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일부 장관은 웃기는 친구예요, 이거. 어? 그게 왜 월권입니까?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희한하다. 그럼 앞으로 민간인 신분하면 남부 뭐 북한 간첩들은 막 넘어도 되게요.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즘은 없어졌지만 우리가 옛날에 7, 80대 하더라도 가끔 월북자들이 있었거든요. 월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넘어간 사람도 있죠. 그럼 그 사람 민간인인데 그럼 그 사람 통제 안 하고 넘어가라고 그래요? 통제. 하기야 또 요새는 요새 쏙새기는 그 종북 자익들 보면 넘어갔으면 좋긴 좋겠는데 끝나도 또 안 가요. 그런 하들은 또 안 가. 어? 그러니까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고 통일부 장관 참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소리 하지도 말고 유엔사가 발표한 거 있잖아요. 그게 100% 맞고요. 또 유엔사에서 한국 정부와 공연히 외교적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저처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도 안 하고 아주 표현을 부드럽게 했더라고요. 그 잘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유엔사 기능 강화는 지난번에도 했는데 국민들께서 한번 좀 이해를 꼭 하셔야 될 게 자, 유엔 참전 16개국은 이 휴전 상태로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한국에 전쟁이 나면 그냥 유엔 안보리 결의가 유효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국을 도와주러 옵니다. 그리고 그 도와주러 오는데 바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날아올 수도 있고 중요한 물자나 큰 것들은 주일 미군 기지 7개 기지에 일단 해놓고 다시 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네덜란드 예를 들어 일개 사단이 일개 뭐 대대가 왔다. 그러면 연합사에서 좀 있다가 오고 한 달 후에 들어와서 이렇게 무장하자. 그러면 일본에 스테이징 하는 거 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유엔사는 원래의 기능 자체가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국군 자체의 능력을 저렇게 무장해서 지키면서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지휘하겠다고 하니까 유엔사에서 생각해 보기에 차라리 유엔 결의안을 깨고 나가라는 소리지 한국군을 어디를 믿고 자기 나라 군대를 보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엔사에서는 전쟁이 진짜 나면 한국이 스스로 못하겠다고 할 가능성도 많고 또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우발 상황을 대비해서 자기 기능을 세팅하겠다는데 그걸 왜 한국에서 시비 겁니까?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유엔 회원국이잖아요.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시스템을 좀 튼튼하게 하겠다는데 왜 문재인 정경두는 싫어하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킬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익과 문재인 정권의 국익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그 함의를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문재인 스스로 자기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남쪽 대통령이라고 한 겁니다. 이 조금은 결이 다른 질문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공수처가 정권이 만든다는 장성들도 지금 공수처에 포함되어 있어요. 네, 현역 장성. 그래서 보니까 별 이상의 장성이 보니까 450명입니까? 네. 그러니까 450명의 장성이 포함되고 또 물러나고 나서도 일정하게 또 공수처에 3년인가 3년인가 대상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판사가 3,200, 검사가 2,200, 차관급 이상이 60명, 경무관이 75명이 제가 다 세봤습니다. 그 장성이 45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판검사 다음으로 세 번째 많은 집단이에요. 그런데
주로 이제 공수처가 그 직권 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기밀 유출 등을 가지고 이제 수사를 이제 이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겠다는 거 찍어갖고. 근데 저거는 또 기소하고 또 수사하고를 다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북한이 도발을 했어요. 뭐 포를 하나 쏴가 우리 막 GOP나 이런 데를 한번 때렸다. 그래서 우리 쪽에 이 뭡니까 사령관이 저거 원점을 완전히 날려버리라 해가 북한을 쏴서 북한에서 피해가 좀 발생해서 한 뭐 우리보다 몇십 배 많이 죽었다. 그럼 잘 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직권 남용으로 걸겠다고 공수처가 이제 너 왜 과잉 대응을 했냐 이러면 앞으로 군이 저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가장 의심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선 공수처는 이제 뭐 다른 거는 또 아주 문제가 많지만 일단 현역 장성에 관련된 문제는 예, 뭐 군사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는 그 헌법이나 군사법원법하고 중량이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현역 군인이 별도의 군사법원 체제하에서 하지 않는 나라는 자유세계에 없어요. 뭐 제 공산국가나 과거에 뭐 구독일 전체주의 국가, 쉽게 말해서 당의 군대, 국가의 군대가 아닌 당의 군대인 이 공산주의 군대는 이런 식으로 하죠. 자, 이런 거고, 자, 이 공수처에서 가장 다른 범죄는 말이죠. 공수처가 없다 하더라도 아니 현역 장성이 뇌물을 받는데 뭐 이때가 처벌 안 된 적이 있습니까? 발각되고 난 뒤? 없죠. 다 처벌됐죠. 뭐 나머지 고위공직자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다 됐습니다.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어 놓으면 가장 큰 게 방금 말씀한 직권남용에 대한 해석이라고 봐요. 직권남용. 그러니까 정권이 봐서 이런 거죠. 남북 관계를 좋게 하라 그러고 평화가 왔다고 하는데 왜 대통령의 한 거에 대해서 네가 그거를 대통령이 군 총수권자인데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네가 부드럽게 미소로서 북한 군대한테 북계군한테 미소를 지어야 되는데 왜 인상을 썼냐. 네가 내 지시를 받아야 되는 그 직권 범위 벗어난다. 이렇게 해석할 거거든.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해 공동파굴장에 가서 북한 쪽에서 좀 그렇습니다. 도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했는데 너 왜 그런 식으로 했냐. 그다음에 북계는 또 딱 화답하겠죠. 도발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오발했다. 쏜 적이 없다 또. 그렇게 말하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문재인은 보나마나 북계 말을 더 들을 거거든요. 네,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네가 과잉 대응해가지고 괜히 네가 해놓고 죄 없는 우리 김정은한테 죄를 집으시고 나쁜 놈, 너 공수처 가서 고생해봐 이게 걸 거거든. 그게 뭐냐면 이것은 군대를 지금껏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 군기강 주적 개념 없애고 사기 없애고 군대를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 만드는 데다 9.19 합의는 주로 현재 군사력을 무너뜨린 거예요. 국방개혁 2.0은 미래 군사력 건설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한국군까지 아무 짝에도 필요 없는 군대를 만드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공수처다. 다른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국민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공직자 비수차처라고 하는 이 공수처는 정말 만들어지면 이제 대한민국을 그래도 아직 아무리 좌익들이 점령을 해도 뭐 우리 법, 국제인권법 뭐 판사들이 설치고 어쩌고 해도 그래도 아직도 법치가 살아있고 제가 노란 딱지 때문에 좀 난린데 사실은 그래도 언론의 자유가 아직까지 살아있고 그리고 아무리 정경두 같은 친구가 있어도 말단 부대에서 사단장이나 또 열심히 나라 지키는 우리 후배 장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90% 이상은 그래도 본질을 한다고 봐요. 이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무너뜨려서 문재인이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아요. 이게 빨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려 연방제로 가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지금 이 조국 사태가 나고 난 뒤에 어이쿠 해가지고 악셀레타 밟고 있는 거 보세요. 국민이 이거 용납하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공수처가 지금 군인은 군법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 국가기구 간에
예를 들어서 이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충돌이 생길 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만약에 법이 통과되면 제가 볼 때는 군을 대변한 그 전직 장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수처가 군인을 가지고 별도의 이런 수사를 하는 부분에서 장성들을 권한쟁의 심판을 해서 이게 이 국가의 이 정해놓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구 간의 권한의 역할 부분을 왜곡시키는 부분이다. 그렇게 좀 하고 이 예, 부분을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처를 해야 될 거. 헌법 위헌 법률 소송도 내고. 네, 네. 우리가 군 법무관 우리 대수장에서 이제 제일 이제 팀장 역할을 하는 김모 예비역 소장 전 법무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쪽하고 한변 쪽하고도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법률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요거를 한 게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현역 장성들뿐만 아니고 나머지도 위헌 소지나 법률 소지가 많아서 이걸 일단 총괄적으로 하고 점점 가까울수록 요것만 떼서도 별도로 하려고 이렇게 저희도 준비하고 참 있습니다. 한국당이 답답한 게 그러니까 공수처를 곧 한다고 밀어붙이면 지금쯤은 공수처에 대해 밀어붙이는 문재인에 대한 조국에 대한 사법방해 또 직권남용 또 공수처가 지금 현재 헌법 법률 상권 분리 정신에 위배된다. 네. 또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 법률 심판 내지는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다양한 지금 소송을 내고 투쟁을 해야 될 건데 11월 달에 어떻게 밀어붙일 거가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거기 헌법학자도 있고 온갖 지금 법률가들이 제일 많은 동네 아닙니까? 대표 원내대표도 법률가고 그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래서 판사나 현직 검사들이 너무 나서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대통령의 사람 밀어붙이니까 국회에서 협박하고. 그러면 한국당이 나서서 예를 들어서 판사들의 의견도 청취해보고 검사들의 의견도 청취해보고 장성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경무관급 이상 군인들의 의견,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의견을 청취해서 이것이 뭐가 문제다라는 걸 정리해가지고 곧바로 이 법적 대응에 나서야 될 건데 참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에 마지막 그 일요일 날 나올 때 제가 공격하라고 그랬잖아요. 정치는. 지금 보십시오. 2년 동안 우리 참 이 보수 야당은 방어만 해요. 자, 문재인이가 북핵쇼 공격했으면 맞받아쳐야 돼요. 그럼요. 맞받아치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북핵 미북 협상 이끌어야 된다 맞받아치고 문재인이가 김정은이 훌륭한 지도자라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그게 화답을 하면 북한 인권 문제를 터뜨려 버리세요. 그리고 전 세계 인권 단체를 모아놓고 한번 세미나도 하고 공동성명도 발표를 주도하고 나가세요. 그러니까 공수처 또 방어합니까? 아까 방금 황소영 이야기한 대로 사법 방해에 뭐니 역공을 치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늘 지금 방어에 역겨워 힘겨워해요. 그럼 게임 못 이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축구할 때 공격 안 하고 11명이 수비하면 든든한 것 같죠. 그런데 하프라인 못 넘고 맨날 수비하면 결국 골 먹습니다. 맞습니다. 제일 잘하는 게 비기는 거예요. 비기는 거. 0대 0으로. 그러면 그런 축구하는 팀에는 관중들이 오지도 않고요. 제일 잘해야 0대 0이면 조금만 실수하면 뭐예요? 1대 0, 2대 0, 3대 0으로 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골 먹을 생각하고 서너 골 넣을 생각하세요. 자, 그 공수처가 군 장성들 450명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거 심각한 부분이라 보고 안보에 위해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통화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에서는 뻥이다 이러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트럼프가 뭐 또 하나 이 과거에 정권 내에 있던 사람이 곧 폭로를 한다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트럼프가 김정은이하고 할 부분을 아직 문을 닫지는 않고 자꾸 희망을 살려가는 것처럼
행여라도 자기 대선에 도움이 되려고 하지만은 점점 가면 갈수록 이 트럼프의 김정은 활용 카드는 가치가 떨어지고 제가 봤을 땐 타이밍을 좀 놓쳤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저 양반은 자꾸 저런 소리를 이제 하니까 마치 두 사람이 뭐 항상 친서를 주고받고 가끔씩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이게 지금 미국의 그 최근에 보면 매티스 이하 전직 장성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트럼프에 대한 비판에 또 합류하고 있더라고요. 저 둘이가 통화를 하겠습니까, 진짜로? 제가 봐서는 뭐 통화까지는 통화는 안 하는 것 같고요. 요새 서한도 없는 것 같아요. 통화를 했으면 트럼프가 이제 뭐 언제 했다고 그럴 테고. 입을 못 참을 텐데. 그다음에 이제 편지를 주면 또 왕편지 흔들어 가지고 할 텐데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트럼프하고 김정은 관계는 제가 하나로 정리를 하면 동상이몽입니다. 이제 같은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 침대 이름은 뭐냐면 북핵 쇼입니다. 비핵화 쇼. 쇼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럼 이 무슨 꿈을 꾸고 있냐? 대선에 도움되는 꿈이겠죠. 김정은은 무슨 꿈이냐? 제재 해제 및 북의 핵보유국 인정받는 꿈을 꾸겠죠.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 과연 동상까지는 좋은데 서로 좋은 관계다, 희닥거리는 좋은데 각자의 꿈에 도움이 될까요? 대선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 트럼프는 그 침대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는 요 침대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걸 줄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서 트럼프밖에 없으니까 이제 밀고 땡기는데 트럼프라는 인간은 좋은 말 하는 건 늘 배신을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불편할 거 하나 잡고 있는 것이 ICBM 발사다. 핵실험이다. 이제 그거로 하는데 제가 봐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결국은 그런데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질질 끌더라도 트럼프는 이익 보는 게 없는데 김정은은 손해보는 게 없어요. 김정은은 이익만 봐요. 왜냐하면 중국이 뒤에서 뒷돈을 대주니까 뭐 북한 주민들한테 화끈하게 약속한 물질은 못 갖다 줘도 기본 자기 생활하고 국가를 유지하는 데는 아직 큰 애로사항은 없고 그 기간 동안 자기의 레버리지, 몸값을 올릴 수 있는 핵미사일 개발은 점점 고도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개 있으면 나중에 그걸 20개 되면 앞으로 1년 반 동안 모았던 10개는 주고 받으면 10개는 또 남는 거잖아요. 이자가 붙은 거예요, 이자가. 그러니까 원금은 손실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고받는 데 대해서 북한은 남는 장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사람들은 뭐 김정은이 트럼프는 북한의 미래가 화려할 것이다 어쩌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참 그걸 보면 진짜 김정은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이게 언제 나타났냐면 2018년 3월경인가 북한이 아주 심한 말을 해서 트럼프가 싱가포르 회담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2018년 5월 20한 뭐 그 정도 됐을 좀 됐습니다. 그때 김계관이가 정확하게 요구하면서 이 펜스나 이런 사람들 했던 사람 공격하면서 딱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 왜 북한이 열을 받아서 그런 험한 편지를 보냈냐면 폼페오나 이런 사람이 뭐 마샬 플랜이 어떻고 북한을 엄청나게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고 잠재력 있게 엄청나게 잘 살게 해주겠다 싶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북한이 정확하게 이랬습니다. 언제 우리가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냐.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니들이 대북 제재를 하기 때문에 못 사니 그것만 없애라는 소리다. 자, 김정은 말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대로 북한을 개혁 개방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십시오. 투자도 들어오고. 트럼프가 뭐 반농담으로 침을 흘렸다던 원산 거기에 야 저기 콘도 지으면 잘 팔리겠다고 했던 그 콘도 진다고 칩시다. 거기에 돈만 따라 들어오겠어요. 자유와 개방이 따라 들어옵니다. CNN도 따라 들어올 거고요. 워싱턴 포스트도 따라올 거고요. 자유의 공기가 들어오면 무너져요. 그 다음에 북한은 아까 말씀드렸죠. 체제 위협과 약간의 배고픔 때문에 저 체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미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투자하고 왔다 갔다 하면 북한은 체제 위협이 일단 없어져요. 그 다음에 살만해져요. 그러면 김정은 체제를 북한 주민들이 계속 용납해 줄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유서방 세계와 소통을 해서 체제 안전이 보장되고 경제적 성장이 되면 그게 가장 결정적인 김정은 체제의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야기한 거예요. 제재 해제만 해서 통상의 90%를 과거에 하던 것대로 중국과 통상을 하고 자유세계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냥 내 인마이 포켓 통제 가능한 개성공단 모델이나 통제 가능한 금강산 또는 마식령 스키장 같은 특구에서 딱 통제를 해서 관광객들 거기만 놀고 그이들은 관광 수입은 내 비자금으로 해달라 이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경제 제재 해제나 북한의 미래의 체제를 바라보는 눈이 미국서 생각하는 거하고 김정은이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군님, 앞으로 대수장도 잘 되고요. 또 장군의 소리 많이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좀 또 말씀드리면 홍석현 씨하고 우리 신원식 장군님하고 관계를 자꾸 엮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건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홍석현 씨가 뭘 하고 있고 뭘 원하고 또 어떤가 이런 건데 그건 참 저는 이 보수 진영 일각에서 그런 어떤 특정인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자꾸 익명으로 흘리고 하는 부분은요.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이다. 그건 일종의 어떤 나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예, 그건 마지막 지난번에 홍 소장님이 유핑은 해명을 해주셔서 유핑에 그런 댓글을 다는 데가 없는데 예. 다른 데는 달고 우리 대수장은 선배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윌리엄 리라고 하는 예. 저도 추적해 봤더니 고려대학을 나왔다고 하는데 옛날 제가 한 2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같은 좀 캐나다 교포래요. 그 친구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제가 여시제 멤버라 공산주의보다 더 나쁘다. 내용은 방송에 한두 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제 이름을 앞에 제목으로 달아서 좀 호객 행위를 하고 하려고 달은 건 모르겠는데 이제 그것을 보고 직접적으로 그 유튜브를 제가 내리려고 좀 고소를 하려고 그랬더니 일단 이 사람이 해외 거주를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한국에 들어오는 타이밍을 맞춰서 고소하면 된다는데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윌리엄 리 한국 귀국하는 걸 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무슨 제가 조직이 있어 그걸 감시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구글에 이야기해봤자 그것은 그거 가지고는 화면을 내릴 수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보다 기한 오늘 나왔으니까 저는 여시제 아무런 관계 없고 여시제란 조직이 누가 돼 있는지 뭐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중앙일보 전 회장 홍석현 회장님과는 일면식도 없어요. 홍석현 회장이 저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화를 당연히 한 적도 없고 하여튼 100m 이내에서 그 사람하고 같이 호흡을 해본 적도 없다. 또 어떤 경우는 그분이 원불교인 걸 내가 처음 알았는데 어떤 또 엄연해서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불교에 다니면서 홍석현 회장과 아주 가깝다고 하는데 참 소설에서도 좀 비슷하게 써야 되고 혹시 이 방송을 홍석현 회장까지 해서 보셔서 저한테 연락이 오면 만나면 어떻습니까? 홍석현 회장 만난다고 문제가 돼요? 그 여시제에서 많이 요청해서 저보고 세미나 오는데 발제해달라. 그럼 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나 그거 자체도 했다더라도 저는 문제가 안 돼요. 멤버에 가입해서 활동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반중회가 무슨 반중이 무슨 희대에 갇힌 것처럼 그 반중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든가 여시제를 가지고 전부 다요. 진짜 다 의도가 있어서 말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단순 무식하게 세상을 갖다가 재단하다가 잘못하면 다칩니다.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그다음 반중 같은 경우는 제가 무수한 강연이나 했는데 제가 얼마나 중국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은 중국을 경계를 하고 한미동맹이 튼튼하죠. 그는 1 내지 2세기가 지나서 또 국제관계는 영원한 적도 없고 아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그건데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톡톡하게 이름만 하는 사람 반중 친미를 해야 됩니다. 트럼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맥락. 이제 미국의 약한 극보수주의 중에서 아까 말한 복음주의와 뭐 관계된 신앙화되어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 음모론을 잘 해요. 뭐 딥스테이트인가, 뭐 프리메이슨인가 뭐 이상. 하여튼 요상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음모론을 막 엮어서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뭐 하는 좀 비밀 결사나 반 약간 광신도적인 모임이 있지 않나라는 희미한 제가 짐작을 할 뿐입니다. 딥스테이트니 뭐 프리메이션 이야기하려면 공부해서 뭔 지식이나 철학이나 제대로 갖춰야죠. 어디서 하나 주워 듣고 그런 거 글을 올리고요. 뉴스 브리핑에 그따위 짓하다가는 죽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안 합니다. 딴 데도 하지 마세요. 예. 다른 데 혹시 있으면 교육 좀 시키십시오. 유핑 애청자께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